구공기 전수미의 금요 미스테리! 네, 금요 미스테리 네 번째 시간 됐습니다. 자, 저희 네 번째 시간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 일부러 모셨습니다. 평택을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전에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많이 만나고 계신 분인데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도 자주 뵀죠? 네, TV에서 이렇게 뵀던 분을 옆에 앉아 계시니까 약간 연예인 옆에 든 느낌이 나서 굉장히 많이 떨리고 아니, 제가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뵀는데. 네, 서로. 역시 대한민국 사회는 덕담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사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래에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얼굴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낯은 있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아왔지?에 대한 거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 위원장님 여러분들한테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김현정 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가 나오죠? 가수 김현정, 앵커 김현정, 여러 김현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신 김현정 대변인, 바로 노동운동가 출신 대변인이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머와 위트를 겸비하신 능력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김현정 검색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가수도 나오고 앵커가 나오는데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하셨냐? 가로치고 여자 아님. 맞아.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위트와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 너무 놀랐거든요. 아니, 근데, 말할 거라서 죄송한데, 대변인님 성공하셨어요. 그, 앵커, PD인, 네! 우와. PD인 김현정을 제쳤고, 가수인 김현정을 제치고 앞에 계십니다. 정말, 야 열심히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여자 아닌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에 김현정 치면 한 100명 나와요. 그러겠죠. 근데 활동을 안 할 때는 한 10대 번째 밑으로 이렇게 깔려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내가 1등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항상 CBS 김현정이 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야. 항상 1등이고, 그 다음에 가수, 김현정이 항상 2등이에요. 네. 내가 3등까지는 이제 갔는데, 오늘 보니까 1등이야. 여기 이야. 친절하게 설명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인물 관련된 정보의 밑에 동명이인이 109명 있고, 109명. 그리고 1등을 하셨잖아요, 앞에. 동명이인은 노출 기준이래요. 그럼 노출이 지금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네, 영광입니다. 이런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일주일에 방송을 12번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네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처음 확인하셨죠,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CBS에서 그 김현정의 뉴스쇼 있잖아요. 거기 한번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다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동명이. 김현정 대 김현정.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방송인, 대변인 김현정을 기억하시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노동가로서, 노동운동가로서의 김현정도 있고 그 전에 김현정의 그런 모습들이 청년 김현정을 알고 싶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2020년에 그 총선했을 때 있잖아요. 총선 한 달 남겨놓고 4월 15일이 총선이었는데 3월 2일 날 당에서 입당했죠. 진짜 소위 임박해서네요. 말하면 이제 당에서 이제 영입된 케이스죠. 영입 인재. 예, 네, 영입된 인재 영입 케이스이십니다. 영입돼서 2월 달에 이제 입당 한 년씩 하고 3월 2일 날 이제 평택을로 지역구가 이제 정해져서 공천을 받았죠. 그래서 3월 2일 날 그 입당 원서 쓰고 3월 3일 날 평택으로 내려갔죠. 근데 인재 영입을 할 때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제가 알기로도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좋은 훌륭한 업적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에서 이렇게 모셔온 거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자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때 어떤 루트로 들어왔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백이라든지 네트워크 있어갖고 그치. 이렇게 들어왔냐 이걸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진짜 아니거든요. 이게 저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셨나 봐요. 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왜냐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도 추천을 하셨던 것 같고 조희연 교육감지가 교육감님이라든지 그때
문성현 경산호 위원장이라든지 아. 그렇게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치하지 않으시면서 분들이. 밖에서 이제 나름대로 많이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제가 이제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데 육시방쟁 아시죠? 네, 당연히 알고. 육시방쟁의 주역이 바로 저희 넥타이 부대 아닙니까?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넥타이 부대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노동운동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뭐 저희 선배님들도 많잖아요. 우리 민주당의 586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때 이제 노학연대라 그래서 노학. 육시방쟁 때 이제 그 학생들하고 그 이제 직장인들, 그래서 이제 소위 뭐 직장인 하면 이제 우리가 금융노조가 그 당시에 이제 직장인들을 대변하는 화이트 칼라 그렇죠. 노조였으니까 노학연대 이렇게 해서 같이 투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막 그 학생들 막 투쟁하다가 명동성당에 막 그 이렇게 경찰들이랑 쫓겨서 거기서 이제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직장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어서 그래서 육시방쟁의 주역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그런 인연들도 자연스럽게 좀 있어서 제가 그 금융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인 변곡점마다 그 역사를 풍향계 역할을 했던 그런 게 우리 이제 넥타이 부대의 상징성이 있어서 뭔가 지금 그때 87년도에 6월 달이면 그때 이제 육시방쟁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잖아요. 투쟁을 통해서. 근데 결국은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진보가 이제 분열돼가지고. 그래서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쳤다. 항상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미완의 혁명이 그 박근혜 탄핵으로 네. 이제 마침내 이제 성공을 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투쟁할 때 저희가 정말 선봉에 서서 많이 했거든요. 그때 뭐 우리가 시국선언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강화문에서 그때 백기환 선생님 등등해서 같이도 했고 저도 그때 그 탄핵 집회 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그때는 우리가 노동계라는 걸 전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했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동참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경찰에서 항상 그 이제 그 대표자급인 사람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뭔가 불법적인 요소만 있으면 이제 저기 수사를 해가지고 재판을 넘기는 그런 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걸렸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재판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재판 받아가 결국 무죄 판결로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그때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저를 수괴로 표현했더라고. 수괴. 금융노조 위원장이니까 우리 그렇죠. 조합원들자 데리고 나가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수괴로 이제 뭐 국가 전복 세력이 된 거지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 박근혜 탄핵 저희는 촛불혁명을 하잖아요. 네. 그게 실패했으면 저는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그때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싶기도 하고. 야, 근데 본인 말씀을 되게 뭐랄까 재밌게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저는 위원장님 특기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제 강화문에 가면 몇십만 명씩 모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기 그 찾길에 사잖아요. 도로에서. 거기서 하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거기 항상 가 있으니까 사진이 찍힌 거예요. 찍혔는데 그 경찰에서 이제 통지가 와서 나오라고 출두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아니야. 다른 그 사진이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는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들이 사진을 멀리서 찍어갖고 확 이렇게 줌으로 당겨서 찍는데 내가 이렇게 깃발을 들고 딱 서 있더라고. 네. 마스크 쓰고 이게 여기 목장갑 끼고. 네. 근데 저는 수계라서 제가 이렇게 깃발 들고 이걸 제가 안 하거든요. 저 뒤에서 지시를 하지. 내가 목장갑도 안 꼈고. 난 실무자가 아니라고. 아니 그리고 내가 나는 알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던 게 그때 지금 원내대표하는 박홍근 의원이 네. 제 친구거든요. 네. 그 친구도 그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 끝나고 나랑 만났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도 억울해서 박홍근 야 나 이거 내 옷 아니잖아. 이거 아닌데 막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이게 미치는 거야. 나는 내가 아닌데. 네. 그 경찰에서는 이제 나를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아서 나 아니다. 그랬더니 엄청 친절하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거라서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다 우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길래 그래서 그날 거기는 갔냐? 내가 갔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줬지. 그래갖고 했더니 검찰에다가
그 약식 명령으로 그 약식 명령서가 날라온 거예요. 벌금 300만 원이. 그래서 이거 열받아가지고 정식 재판 청구했지. 잘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니까. 진짜 나는 억울했겠네요. 그 재판을 봤는데, 응. 야, 우리 노동계가 그렇게 공안 사범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주로 소위 말하면 양아치 범들 있죠. 그런 범이랑 같이 재판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이고야. 일부러 그런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오. 이렇게 재판을 받다가 이제 내 순서가 일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응. 앞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봐도 뭐 이런 파렴치범들이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를 같은 급으로 취급하는 거를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봤어. 아, 세상에. 야, 근데 거기가 재판을 봤는데 얼마나 재판이 기가 막히냐면 응. 이렇게 슬라이드에다가 내 사진을 띄워놔요. 오. 띄워놓고 검사는 내가 맞다고 그러고 응. 우리 변호사는 아니다 그러고 그리고 판사는 이렇게 보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2년을 했다니까 재판에. 아, 진짜 엉터리였네요. 진짜. 나중에 저 국가수 있죠. 국가수에 의뢰까지 했어요. 와, 이게 김현정이냐? 네. 야, 그러면서 그 비용을 우리 보고 대라고 검찰에서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이걸 우리가 대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건 안 됐죠. 야, 지금 이게 진짜 민주당에서 위원장님을 모션 이유인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되게 거칠게 살았거든요. 되게 거칠게 살았고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노조 위원장의 이미지랑 정반대세요. 아니 무슨 선입관들이 다 있어요. 왜 있어요. 근데 그거랑 정반대고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 게 따뜻한 카리스마. 네. 맞아요. 저는 그 말에 동감하는 게 음. 이력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분투 네. 사회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분투라는 게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그런 따뜻한 용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이게 저희가 아까도 제가 우리 이제 그 사무금융노조에 정확히 얘기하면 사무금융노조의 역사성이 이제 60항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네. 60항쟁 때 저희가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봉해서 이제 투쟁을 했는데 30년이 흘렀어요. 그래 박근혜 탄핵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 이제 문재인 정권, 촛불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실질적 민주주의도 이제 완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가 마침 2017년이었잖아요. 2017년. 그 딱 30년이었던 거야. 그러네요. 1987년도에서 30년. 그래서 저희가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해에 우리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저 책도 내고 심포지엄도 열고 연구 용역도 하고 1년 내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면 향후에 30년은 뭘 할 것이냐. 요거를 그러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진단하고 대한민국을 간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요거를 좀 확인해 갖고 추론을 한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무금 노동자들이 소위 넥타이 부대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도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포지엄을 열었고 연구 용역도 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책도 2권 저희가 냈었고 그때 낸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간통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60, 70년대에 못 살았잖아요. 네. 못 살았다고 불행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냥 같이 못 살면 하는데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공평하지 못한 사회다 지금이. 왜냐하면 그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는 이유들은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원청과 하청에서의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기인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들을 우리 사무금 노동자들이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노동조합이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떤 활동 영역을 넓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가 직장에 그 울타리에 갇혀져서는 안 되고 사회 연대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사회 연대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회 연대가 이제 좀 전에 말한 사회 공헌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죠. 사회 공헌은 그렇죠.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고 사회 연대는 말 그대로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 연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 제가 이제 한 게 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노사가 그것도 이제 그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그러니까 노사가 같이 기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연대 운동을 한번 확산시키자.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결과를 도출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드는 게 우분투 재단이에요. 아, 그래서 우분투를. 우분투 재단. 우분투라는 뜻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도 위원장님 통해서 네. 처음 들었어요. 그 우분투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분노해서 투쟁한다.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 우리가 왜. 우분투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아프리카 코사족이에요, 코사족. 그 코사족 방언인데, 이제 우리 연대와 상생, 공존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인데, 우분투가 이제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 우분투를 언급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이낙연 대표 시절에 인기 한참 좋으실 때 있었죠. 그쵸.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실 때 우분투를 한참 얘기하셨고, 한참 더 떴었는데, 원조는 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원조입니다. 이제 그 인류학자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시켜요. 1등을 하면 과일 방울이를 준다고 해서 달리기를 시켰는데 아이들이 경쟁을 해서 1등 하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손을 잡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인류학자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니 너희는 왜 이렇게 1등 하려고 안 하고 같이 손을 잡고 들어오니? 이랬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친구가 슬픈데 내가 어떻게 협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딱 이제 그 우분투라는 얘기. 그러면서 아이들이 외친 말이 우분투 이랬다는 거예요. 아, 그 뜻이 담겨 있는 말이 우분투군요. 그렇죠. 아.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사는 그런 사회를 꿈꾼다. 이런 의미 우분투. 그래서 제가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때 제가 1년 동안 한 80억 정도를 모았어요. 와우.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우분투 재단인데 그 우분투 뜻이 그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착안을 한 거고 우리가 지금 전태일 열사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전태일 평전도 많이 읽고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우분투가 바로 전태일 정신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전태일 정신이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노동계에서 집회하거나 뭐 투쟁할 때 우리는 기계관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이렇게 투쟁 구호를 외치는 그때면 전태일 열사를 이렇게 떠오르지만 그렇지. 사실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맞네요. 그 전태일 열사가 뭐라 할까요? 그냥 재봉질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재단사였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봉질 하는 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전태일 재단 운영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전태일 정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죠. 저도 이제 막연하게 처음에는 좀 전에 뭐 투쟁 구호로 인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깊이 있게 알게 됐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태일 열사는 재단사였어요. 맞아요. 그 당시 재단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임원들이에요. 그렇지. 임원들이 그 그것도 그 여공들이 비정규직들이었던 거죠. 기간제 비정규직. 하루 장시간 16시간씩 일하는 장시간 저임금에 그 비정규직 여공들에 의해서 본인의 차비를 아껴갖고 풀빵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태일 정신이에요. 그러네요. 나는 우분투 연대잖아요. 정신이네요. 그게 바로 우분투랑 똑같은 거예요. 우분투. 그래서 제가 그 우분투 재단을 만들었죠. 첫 사업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첫 사업이 진짜 따뜻한 사업 했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라이더들. 배달 라이더. 네. 맞아요. 그거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제 팬데믹 오면서 이제 배달로 시켜서 음식들을 막 다 배달을 하는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 배달 업체들이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배달 라이더들은 그 사실 자기가 오토바이 사가지고 지입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맞아요. 사고가 많이 나는데 1년에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야. 사고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 보험료가 1년에 1,800만 원이래요. 1,800만 원. 가입도 안 시켜주는 데다가 그나마 시켜주면 1,800만 원 보험료를 가입하지 내요. 말라는 거네요, 그냥.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냥 오토바이를 아이고. 버려버리고 다시 이제 빌리는 거예요. 리스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노동자를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특수고용 노동자를 하잖아. 특고. 네. 개인 사업자니까. 특수금. 그리고 지난번에 화물자동차 네. 화물연대 저 파업할 때도 똑같았잖아요. 그분도 특고인데 네, 맞아요. 특수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해줘서 노동상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차 수리비 이런 것도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가 이슈화 시켰죠. 맞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장 계실 때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내줬죠. 그렇죠. 그때 내줬고 그 자차 수리비도 우리 재단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또 그쪽에 이제 자차 수리하는 그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 싸게 해주는 요거를 저희가 한번 첫 사업을 했었지. 그래서 기사 많이 났어요 그때. 이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네. 시민사회에 있었을 때부터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상당한데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민주당이 그래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달에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럼 그 결과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옆에 국회의원 배지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입이 돼가지고, 선거에서 이겼다라면, 평택을해서 이겼다라면, 여기 국회의원 배지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쉽게 패배했죠? 네, 제가 그때 0.15, 1.5%, 1900표 차이로 아우!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파. 그때 참 생각하면. 그냥 제가 정치를 잘 모르고 이제 시작했는데 한 달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 평가들은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과 낸 거다. 거기가 약간 보수 지역이기도 하고 당연하죠. 이런 평가는 받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900표면 4월 16일 날 15일 떨어지고 16일 되니까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차이가 이렇게 나면은 맞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1900이니까. 진짜 깻잎 한 장. 그리고 거기가, 아니, 우리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도 아닌데, 거기서 그렇게 선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운칠기삼이라고 제가 늘 지금 우리 후배들, 정치하는 후배들이라든지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당원분들하고 시도의원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선당무사해야 된다. 그 얘기가 민주당이 아니면 우린 존재할 수 없다. 아우. 민주당의 배지를 민주당의 당직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떨어져도 차석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운칠기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제가 3월 달에 갔을 때 간 이후에 지금도 뭐 국회에서 정개특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치 개혁한다고. 그게 원래 지역구가 획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년 전에 확정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내년에 총선이 4월 10일이거든요. 그럼 뭐 올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4월 10일까지 확정이 돼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항상 아시겠지만 총선 한 달 전에 여야 의원들이 그냥 자기네들 이해관계 가지고 그냥 퉁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그때도 지역구 획정이 한 달 전에 일어났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4,000표 이긴 동네가 옆 지역구로 갔어요. 어머나.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제가 1900표 졌잖아. 어머나. 4,000표 이긴 동네가 옆으로 가갖고 저는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복합적이겠죠. 그건 결정적으로 직접적이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그런 게 1년 전에 획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쵸,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있죠. 다른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텐데, 맞아. 그런 게 지금도 우리 정치의 가장 구태 중에 하나로 있는데, 저는 원내에 있는 여야 의원들께서 거창하게 자꾸 정치개혁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적인 카르텔적인 기득권부터 먼저 빨리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공정하게 경쟁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나서 할 게 없다라고. 근데 그 뒤로 바로 선당우사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보궐선거 치러지고, 네, 그리고 4월달에. 그렇죠. 연달아 가지고서 또 대선 치러지고, 또 이제 지방선거 치러지고 하는데, 거기서 역할들을 다 하셨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때 뭐 하셨었죠? 총괄 상황실장이죠. 그렇지, 맞아요. 그때 내가 우리 청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잖아요. 맞아요. 14명을 내가. 맞습니다. 그냥 우리 박시영 TV에 박시영 있잖아요. 네네네. 박시영 대표가 제 친구거든요. 아. 이 친구가 이제 그 박시영 TV에 가끔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원외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인정. 그리고 당대표와 상관없이 인정을 받는다. 보통은 이제 약간 당직을 맡으면은 당대표의 친소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 같은 게 약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그 당시에 제가 제가 이제 공천 받을 때 대표님은 이해찬 대표님이었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었고,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님이시고,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님인데, 그때마다 다 제가 당직을 맡았으니까. 당직을, 주요 당직을 다 맡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설이신 게, 그렇게 외부에서 그런 어려운 총선에서 이제 결과 나와서도 원내위원장을 지역위원장 맡으시면서도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으셨고, 최근에 당 대변인까지 하시면서 이제 정말 화력을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너무 익숙하시고 자주 보는, 이제는
3위, 4위라서 여자 아님으로 표시할 필요도 없는 이제는 1위 김현정 대변인이신데 그렇게 뭐 원내위원장을 하시거나 당 대변인을 하면서 되게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한 100명 돼요. 와우.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으니까 네. 똑같은 이제 원내지만 똑같은 지역위원장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원내 이 차이가 있는 건데 그 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 제가 이제 회장을 맡아가지고 지난 대선 때 아무래도 원내 의원들은 좀 움직이는 게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을 맡으면서 그 더원협, 그 약자로 더원협이라 그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역위원장 협의회요. 더원협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본부장 리스크가 12개가 있었어요. 맞아요. 다 잊어먹었죠, 지금 벌써. 네, 맞아요. 12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원협에서 책임지고 이거를 좀 부각시켜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자.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12개에 관련된 그 투쟁들을 우리가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도 아직 그 재판 중인데 아직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장모 최은순 그렇죠. 양평 공흥지구 지금 대장동권 가지고 뭐 하지만 양평 공흥지구는요 100% 민간 개발로 해가지고 100%그 민간 개발의 대표가 최은순 씨잖아요. ESIND라고 가족회사 만들어갖고 한 거잖아요. 분양까지 다 자기가 했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전부 다 미리 사는 것도 다 장모 최은순 씨랑 ESIND에서 거의 100%를 다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그 시행사로 자기네들이 선정을 받고 시공도 자기네들이 해. 그리고 분양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100%의 수익을 다 본인들이 가져갔어. ESIND와 장모 최은순이. 근데 10원한 환수한 게 없어요. 그 양평군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개발을 해서 이익을 나면 이익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거조차도 그렇죠. 다 면제시켜줬잖아요. 양평 군수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때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듣잖아요. 네. 그냥 현수막을 만들고 네, 제가. 막 검찰 같은 데 쳐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거를 굉장히 다들 꺼려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쓰고 맞아. 그냥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부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왜 이렇게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움직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원내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원외라도 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무거울 수 있는데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내의 청년들은 가장 급진적이어야 한다가 제 생각인데 그게 안 돼서 되게 아쉽거든요. 근데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을.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제가 아까 싶었어요. 말씀드렸는데 저는 넥타이 부대에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 불이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나름대로 몸에 좀 배어 있어서 그때 우리 양평공지를 갔죠. 현수막 들고 딱 들고 거기 양평공지가 엄청 쭉 나갔어요. 아파트 앞에 거기 그 논바디더라고 다 옆에 주변에 거기 가서 이렇게 막 하고 또 그 양평 경찰서 앞에 가서 수사하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중앙지검도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 안 하잖아요. 지금도 거기 가서 거기는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현수막들도 들고 계속해서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 해서 1인 시위를 2달 동안 했어요. 네. 1인 시위 2달 동안 하고 또 이제 과천의 공수처도 찾아가서 막 그 하고 본부장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리는 역할들을 했었죠. 그래 지금도 그 주요한 이슈들 있을 때마다 계속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했죠. 얼마 전에도 김건희 특검해라. 그거 했고 소환 조사하는 그 윤석열 정부 규탄하는 그 기자회견도 했고 그래서 더원협 이름이 지금은 그전보다 많이 알려졌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외부에서 보는 시선으로만 설명드리자면은 그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그룹들의 위상이 김영전 전과 후로 나뉜다. 저는 이거 진짜 알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더원협 회장하면서 그 원내 이제 정개특위에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현수막 좀 달게 해달라. 그렇죠. 이게 그전에는 5개 강공물법에 의해서 현수막 다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이제 구청장이나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그냥 한 며칠 정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보통 달아요. 주말 껴가지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그 불법인데 그냥 눈 감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그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특정 그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자체도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원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알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 현수막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정개특위 우리 의원님들 중에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 출신 분들이 계세요. 가서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어. 법을 바꿨어요? 바꿨어요. 저 들으면서, 이 부분 편집해야 되겠네 싶었는데, 네, 그게 법을 바꿨네. 작년 12월 11일부터. 야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야. 그래서 이쯤에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이제는 15일 동안 네. 정당 현수막은 달 수 있어. 이야. 다른 현수막들은 안 되고 정당 현수. 왜냐하면 그게 그전에도 정당의 정책이나 이런 걸 국민에 좀 알려야 되잖아요. 그거랑 5개 강공헌법하고 좀 저촉되는 측면이 있었거든. 맞아. 그거를 이제 조화롭게 15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두고 정당의 그 정책 현수막들은 이제 허용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다 15일 동안 다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야, 아니 원외에서도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원내로 들어가면 얼마나 잘하시려고. 들어가기만 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님 확실하게 또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제 시간이 없어서 계속 네. 지금 빨리.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네, 죄송합니다. 네. 빨리 제가 보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당 대변인 맡으셔가지고서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네. 계시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당의 입장을 많이 이제 대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변인을 하는 역할 중에 저희가 이제 논평을 좀 많이 하잖아요. 논평을 하고 온브리핑도 하고 또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 명칭을 좀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공보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사들을 다 서치해가지고 그 잘못된 기사들 있잖아요. 가짜뉴스 같은 거. 그런 거 찾아내서 이게 수정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걸 즉시 대응한다 그러는데 대선 때도 항상 그런 팀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논평을 낼 때 보면 이제 논평을 내면 이게 어떤 논평들이 확 뜨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뜨는 논평은 뭐냐면 100%가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반박 논평이 나오면 막 떠요. 그리고 기사가 정말 한 100여 개 이상 나. 제가 이제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이거를 쓰면 항상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욱하고 발끈해요. 뭐예요? 뭐냐면 김건희. 김건희 건 얘기하면 발끈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청공. 내가 그래서 청공과 관련된 이제 그 논평을 한번 냈는데 그 낼 때는 이게 기사가 될까. 가십거리가 네, 하잖아. 맞아요. 근데 청공을 이제 언론에서 해제된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냈더니 대통령에서 발끈한 거야. 스위치 누르셨군요. 사실이 아니래.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사실 논평을 한 다음에 기자분들한테 우리 국회 출입 기자가 1000명 돼요. 1000명. 엄청나네요. 기자분들한테 우리가 약간 좀 뭘까 세일즈 한다 그러는데 이거 좀 내달라, 다뤄달라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근데 연락이 기자들한테 갑자기 따뜻한 문자가 오는 거야. 대변인님 대박 났어요. 왜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반격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도어 스태핑 지금 중단됐잖아요. 맞아요. 도어 스태핑 하면 사고 많이 쳤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도어 스태핑만 끝나면 야 오늘 또 뭔 사고 쳤을까 이거 딱 보고 그거를 막 논평 꼭지 잡아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제 문이 하나인데 대통령실 들어가는 문이 하나인데 뒤쪽 쪽문을 만든다는 거야. 4억 맞아요. 예산을 기억나요. 들여서.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걸 썼지. 논평을 했지. 네. 요거 왜 만드냐? 혹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도어 스태핑 피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또 발끈해 대통령실에서. 들켰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이게 히트 친 것도 있지만 곧 들통났잖아. 네. 그래갖고 이제 그쪽으로 못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쪽으로밖에 못 들어간다. 근데 도어 스태핑을 그냥 저 성렬 장벽을 쳐가지고 그냥 중단시켜 버리더라고. MBC 핑계. 그걸 만든 장본인이군요. 위원장님이. 기억이 나. 그리고 이제 맞아. 가끔 이제 방송 나가시죠. 방송 나가면 제가 지금 이제 방송하면 주로 이제 YTN이나 연합 뉴스 TV는 1대1로 토론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종편은 이제 뭐 4명, 5명 이렇게 하는데 1대1로 토론할 때 보면 우리 당 대변인하고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들하고 이렇게 많이 붙여요. 이제 월요일날 YTN은 김병민 네. 하고 비대위원하고 하고 수요일날 김행 비대위원 2명하고 이렇게 연합뉴스 TV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할 때도 김건희 것만 하면 발끈하는 거야,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김건희 것만 하면 발끈하냐 그랬더니 보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이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같아. 이게 내 보니까 그쪽에서 이 방송들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건과 관련해서 그쪽 패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나 봐. 이게 이게 내 피셜인데 그러는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렇게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발끈해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발끈한다는 거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봤다 그랬잖아요. 네, 봤어요. 맞아요. 김병민 의원이 맞아요. 그 김은겸 의원 그쪽 대통령 고발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우리 기술 주가 조작을 한 물증이 없는데 왜 그거 가지고 주가 조작했다라고 단정하느냐는 식으로 막 발끈하더라고. 김병민 의원이 원래 그렇게 발끈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나 아니거든요. 깜짝 놀랐어. 네. 김병민이 내 학교 후배라서 나도 되게 예의 바르고 하거든요. 근데 발끈하는 거야. 그래서 발끈하나 봤더니 그래서 이거는 김은겸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들을 재판하는 재판정에서 판사랑 그 공판 검사가 언급한 내용이어서 맞아요.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그 주범들이 같은 시기에 우리 기술도 주가 조작한 혐의가 있다라고 공판정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혐의가 있으니 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라라고 논평을 한 거거든요.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라. 근데 주가 조작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는데 단정했다는 식으로 막 치면서 막 얘기가 맞아요. 하더라고. 좀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근데 지금 이제 큰일 났죠. 왜냐하면 그 뉴스타파에서 사실 뉴스타파를 고발해야 되거든. 그렇죠.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걸 가지고 인용해서 논평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뉴스타파는 또 안 해. 근데 뉴스타파에서 그게 우리 기술이 주가 조작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보도자료, 후속 보도자료 또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말도 없어졌죠. 네. 저도 이제 대선 캠프 때도 상근 부대변인 하면서 대변인들 활동하시는 걸 봤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대변인이 당의 대변인이라는 것은 정말 적진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앞에서 총알을 다 맞으면서 그거를 방어를 하고 또 공격하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당대표나 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방송 현장에서 하나도 밀리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 온몸으로 사실 싸우고 계신 거니까, 당 내에서는 그 원외 지역 위원장으로서 당 전체에 못하는 것들을 아쉬운 것들 이렇게 긁어주시면서 그걸 보완하시고, 당 밖에서는 그 총알을 다 맞아가면서 지금 싸우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정말 항상 김현정 대변인님 볼 때마다 정말 응원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제가 저기 방송에 나왔으니까 네. 우리 당원들이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네. 구독자가 부탁을 좀 드리면 특히 이제 TV조선이라든지 채널A라든지 MBN의 종편 있잖아요. 네. 종편에 가면 댓글에 저희 죽일 놈 돼 있어요. 한번 방송 나가면 김현정 저 새끼 또 뭐 거기에 댓글 좀 달아주셨으니까 저는 전수미 빨갱이 새끼 북한으로 보내 막 실시간으로 막 올라와. 얼굴도 못생긴 게 저는 이런 댓글을 실시간 단독 김현정 대변인 당원들에게 댓글 부대 요청. 아니 15,000개 중에 7,000개가 저희들 그 민주당 패널 그 악성 댓글이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제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두 분 지금 아주 그리고 제가 이제 김현정 TV가 있어요, 유튜브. 네, 맞아요. 지금 한 19,000명 되거든요. 그래도 네. 구독자가 제가 거기에다가 오늘 방송분 올려놔서 여기 이제 구독을 이제 많이 하실 텐데. 네, 유도 좀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저희 평택 김현정 TV도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평택을 쳐야 돼요. CBS 김현정 때문에 평택 김현정 TV라고 김현정 TV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더 할 테니까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낙선한 이후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다가 이렇게 약간 좀 사이드로 빠진 네.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님 쭉 하면서 그 이낙연 대표 때는 제가 노동대변인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 송영길 대표 때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렀잖아요. 네. 대선 치르고 그 대선 치를 때 제가 종합상황실 부실장도 했고 이제 노동위원장도 했고 우리 경기도 선대위 공보단장했습니다.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꿀벌. 기자분들만 네. 하고 이렇게 세 개를 맡아서 대변인님 저희 질문이 전체 네. 7개고 지금 4번으로 왔다가 다시 아, 백하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좋았어. 6분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질문 5번 질문해 지금 주세요. 중요한 질문. 네.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지금 정말 표적 수사, 정치 수사, 정치 검찰의 이런 소환에 계속 응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이 답정 기소잖아요. 네, 이미 뭐 맞아. 우리 이재명 대표를 처벌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쵸, 하는 답정 기소. 수사이기 때문에 이제 저쪽에서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뭐 거의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다 투입하고 있지만 뭐 1년이 넘도록 뭐 조사하고 하지만 뭐 지금 뭐 제대로 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수사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노출시키고 피의사실 공표하고 공무상 그 기밀 누설해가지고 여론 재판, 망신 주기
뭐 이런 거에서 악마시키려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끌고 가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윤석열 검찰의 의도인 게 명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2차례 소환 나갔잖아요. 네. 한 번 더 이제 반복 소환도 모자라서 쪼개기 소환 맞아요.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두 번째 소환이 의미가 없는 게 1차 소환 때 이미 진술서도 내셨고 할 얘기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방어권 차원에서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는 네.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다 그 소환되는 피의자 입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진술서가 너무너무 부족할 시에는 보충적으로 소환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 소환을 미리 결정해 놓고 진술서는 별로 보지도 않는 이런 순서 앞뒤 순서가 바뀐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2차 소환을 위해서 반복 질문하고 네, 맞습니다. 제출한 자료 또 제출하고 의견을 묻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이 유리한 답을 얻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하더라. 이러니까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계신 거죠. 그걸 실제로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소환을 하는 이유도 검찰의 의도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차 소환의 의도가 뭐 거기서 그 소환을 통해서 뭐를 조사하겠다는 그 의도보다는 지금 전문가들 변호사신가 더 잘 알겠지만 대장동권으로 그렇죠. 구속영장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요. 뭐 증거인멸과 도주율이 없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범죄의 소명도 유동규 진술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그 유동규의 진술도 그 대장동 일당들의 추가 공소장인 그 이해충돌 방지법 공소장에 146회 아무 상관도 없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언급들만 잔뜩 해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추가 소환을 하면은 이제 기류가 이제 언론에 이런 데 보면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분들이나 당직자들이 다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할 명분을 만들려고 추가 소환을 이제 요청한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 대표님이 가겠다? 똑똑하시잖아요. 아는 거죠, 이제. 저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가면 되지 뭐. 그잖아요. 그러네. 저 대표님한테 죄는 딱 한 가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뭐요? 대선 대선 패배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을 대선 패배죄를 붙여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결론을 정해놓고 이제 기소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님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 윤석열 검찰에서. 그리고 이 검찰에서 작성한 그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이 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법정에 가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꿔도 법정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는 거라서 소환해서 걔네들이 이미 뭐 다 정해놓은 답정 기소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거를 쟤네들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덕지가 하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출석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이번에 안 나오면 이걸 빌미로라도 삼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 대표님이 그거는 내가 빌미 안 주지 하면 그냥 출석해버리는 그렇죠. 거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보면 독재가 네. 법치라는 이름으로 독재가 이루어진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이 법치는 선택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네. 이 김건희는 왜 안 부르냐고. 바로 이게 바로 윤석열의 네. 뭐 공정과 상식인 거고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결국엔 선택적 정의인 거죠. 그 한동훈 장관이 며칠 전에 또 엄한 얘기 했잖아요. 뭐 대선에서 패배해서 뭐 그럼 대선에서 이기면은 제가 뭐 없어지느냐, 뭉개지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그대로 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장모 다 지금 뭉개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본인들이 스스로에게 해야 될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민들이, 당원들이 지금 가슴 떨려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장애투쟁 성격의 이제 국민보고대회 이번 주 토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민주당 계속 장애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일회성으로? 사실 저희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국민 경천투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서울에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니까 밖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번에 그 국민 보고대회이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개판 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 다 지금 하도 많아서 지금 까먹었는데 뭐 외교 참사, 국방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최근엔 남반부의 포탑까지 도대체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민생이나 뭐 국민들 경제나 이런 것들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당권 잡으려는 거기만 혈안이 되고 있고 맞아, 야당 탄압하고 맞아. 우리 이재명 대표 잡는 것만 맞아. 가지고 거기에만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저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무슨 저기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라고 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라면서 서문시장은 왜 갑니까 거기 서문시장은 맞아요. 아니 시장을 가려면 그 저기 대통령실 옆에 있는 시장을 가든지 그렇지. 거긴 가고 본인이 뭔데 그 현역 여성 의원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고 그래요. 그 밥값 본인이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야? 아니 그 내가 봤을 때는 의원들의 부인들을 부르는 거는 과거에 김정수 여사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본인이 의원을 부르냐고 면접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규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 민상 파탄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들께 실체를 보고하고 또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야당 탄압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보고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보고대회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달린 거죠. 일단 계획으로는 일회성으로 계획되어 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일 텐데 이제 우번투 정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있는 거고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흐름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정신의 우번투 정신, 그러니까 민주당을 수호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려는 정신에 기반해서 앞으로의 대변인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정치를 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분투가 제 정치적인 슬로건이에요. 네네. 사회 연대를 제도권 정치에서 제도권 정치를 통해서 훨씬 더 크고 넓게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이제 인문한 동기인데 정치를 하다 보면 특히 원외로 정치하는 게 상당히 지금 녹록하진 않아요. 힘들어요. 다 사비 써야 되고 뭐 지역에 우리가 사무실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원외 정치인들이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를 좀 희망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제가 왜 정치를 하는지 스스로한테 대묻고 막 그러는데 그런 정치를 하려고 지금 저거를 열심히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69석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야당 역할을 못하냐 아직도 여당인 줄 아냐 이런 비판들 당원들께서 특히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대변인 하기 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비대위원 하면서 그때 뭐 전당대회 룰 같은 거 바꾸는데도 제가 좀 진보적인 역할을 좀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이 고쳐야 될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돼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란봉투법 있죠. 네, 맞아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한다 그랬잖아, 당론으로. 맞아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자꾸 이제 여당에서 황건적 보호법이라든지 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든지 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반대 논리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면 주춤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당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당원들한테 사과하던가 이해를 구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작업이 없어서 당원분들이 속상하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것도 있고 또 검수안박법도 검수안박법이 아니라 검찰 정상화법이잖아요. 그것도 하다가 유야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또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넘겨준 것도 잠깐 끝내겠어요. 근데 저도 말이 다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은 이제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궁금한 게 떠올라서 그러는데 근래 대변인 활동하시면서 그 영상이라든지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이재명 대표님이랑 투샷이에요. 거의 계속 붙어 계세요. 이번에 그 검찰청 출석할 때도 바로 옆에 계시고 원래 기존에 인연이 있었어요? 우리 대표님은 제가 그 2018년도에 도지사 출마하셨을 때 제가 그때 선대위 본부장 했었어요. 그때 제가 원래 현직 금융노조 위원장이어가지고 그 직책 걸면 안 되는데 제가 몰래 걸었죠. 어머나. 도움이 된다라면 그렇게 하시라고. 어쩐지. 왜냐면은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보면은요. 맞아요. 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자, 긴 시간 저희 김현정 대변인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김현정 대변인님을 대변인으로만 이렇게 아시었던 분들은 아, 원래 이런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구나 라면서 어떤 궁금증들 해소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님 언제 기회 되면 또 나와주시고요. 그래, 오늘 너무 시간이 좀 짧네요. 저희 1시간 했습니다. 네, 1시간. 다음에 또 오시는 걸로. 그래서 당원 정말 우분투 정신 말씀하셨는데 그게 민주당이 사실 나아가야 될 그럼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좀 네. 말씀드린 대로 당원이 있기에 민주당이 있고 김현정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있기에 민주당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한 정신을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